자, 일단 오늘은 이생규장전 보면 되겠네요. 그쵸. 송민고까지 끝났고, 이제 드디어 이생규장전 들어왔고요.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시는 되게 많은데, 소설은 별로 없어서, 소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네. 그쵸? 그 주몽신 안에 이제 소설 이전의 설화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소설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거는 진짜 근래에 굉장히 핫했던 근데 여기 왜 정약용이라 나와 있지? 정약용 아니고 김시습이에요. 자, 이생규장전은 요즘 굉장히 핫해서 모의고사에도 많이 출제되고 여기저기 교과서에 정말 많이 올라가 있고 저 웬만한 학교에서 내신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작품을 들어가기 앞서서 좀 중요한 점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보면요. 감상열기에도 이서생과 최유인의 사랑을 다룬 전기소설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이 말들이 뭔지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의 갈래를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금방 본 것처럼 전기소설이에요. 자, 전기소설이 뭔가 봤더니 전기소설은 약간 전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소설을 말해요. 전기적 요소가 뭐야? 그렇지. 뭔가 판타지한 것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전기소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얘를 명혼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명혼소설. 자, 명혼소설은 뭔가 봤더니 명혼소설은 이제 즉 영혼과 인간의 만남을 명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명혼소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갈래에서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격도 마찬가지로 전기소설이니까 당연히 전기적이겠죠.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비현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둘 사이의 사랑 이야기니까 낭만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나 결국 끝은 두 주인공이 다 죽은 채로 끝나요. 그래서 비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이고 비극적이다. 아, 갈래쌤이 이 얘기를 하려다 말았다. 염종소설이에요. 염정소설.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를 염정소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기소설, 명운소설, 염정소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전기적이며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성격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가장 큰 특징은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전기적 요소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전기적 요소가 뭐냐면 명혼 소설로서의 특징인 거죠. 즉, 죽은 사람이 환생을 해서 돌아온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판타지한 거죠. 죽은 사람이 환생을 해서 이승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만남과 이별의 구조가 반복해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3번 반복돼요.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이별. 이렇게 만남과 이별이 3회가 반복된다. 따라서 이 이별과 만남은요, 각각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3가지를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만남과 이별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서사 구조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 만남은 둘 사이에서 담을 통해 우연히 만나게 돼. 눈이 맞은 거죠. 이생이 지나가다가 어느 담장을 힐끗 봤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만남은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됐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요?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는 보통 이제 보통 부모님이 이제 짝을 지어주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얘네는 지나가다가 자기들끼리 눈이 맞았어? 자유연애 사상이 들어있구나. 특이하죠? 자, 근데 첫 번째 이별을 하게 돼요. 왜 이별을 하나 봤더니 남자 쪽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요. 부모님의 반대. 왜 반대하나 봤더니 둘의 신분차 때문이었던 거야. 신분 차이. 이러면 또 오해하는데 남자 집이 기울었어요.
여자 집이 훨씬 신분이 좋았고 남자 집이 신분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남자 집에서 반대를 해요. 그 여자는 굉장히 귀한 집 딸인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지방으로 보내요. 자, 근데 이러한 신분이라는 것들이 되게 옛날 옛적 고리타분한 사고인 거잖아요. 사람 간의 급을 나눠가지고 신분을 보는 게 솔직히 좀 너무 옛날 사고라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를 옛날 사고를 봉건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봉건적 사고, 봉건적 의식에 의해서 둘이 이별을 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이별은 봉건적 사고에 의한 이별이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났나 봤더니요. 자, 이 이생이 이제 아빠의 명령으로 인해서 지방을 갔다가 최 씨 부모님이 아예 그런 신분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둘이 좋다고 하는데 만나게 해주자라고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최 씨 부모님이 좀 도와준 거죠.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둘이 좋다고 하니까 살게 해주자. 근데 이별을 하게 돼요. 왜 이별하나 봤더니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홍건적의 난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 그래서 이 실제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뭔가 좀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 씨, 즉 여자죠. 여자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된다. 아, 두 번째 이유는 운명적인 어떤 이제 서로 다른 운명을 살게 된 거죠. 여자는 죽어서 저승을 갖고 남자는 이승에 남아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돼? 그치,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스포를 했어요. 누가 살아 돌아와? 여자가 살아 돌아와요. 그래서 최 씨의 환생으로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둘 사이에서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결국은 최 씨가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별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사이에 세 번의 만남과 이별의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게 이 작품에서 정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과 이별의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요. 시가 삽입이 돼요. 뒷부분 보면 삽입된 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것들은 문제를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잘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징과 갈래, 성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인물 소개가 되어 있죠. 최여인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에요. 자, 이 여자 주인공은 명문가의 규수다 해서 집안이 굉장히 높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자수와 시에 능해서 사람들 칭찬이 자자하다라고 해서 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고전소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무슨 특징인가 봤더니 보통 이런 고전소설 속의 인물들은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재주와 능력이 여러모로 출중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남자 주인공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남자 주인공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쵸? 18살에 양반과 자제로 글재주가 뛰어나 일찍이 국학에서 수학했다라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목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제목에서 이미 이야기의 스포가 다 일어나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끊어볼게요. 자, 이생이 바로 이서생을 말하는 거예요. 남주죠? 자, 규는요, 엿보다 규자예요. 엿볼 규자. 자, 장은요, 담장을 말해요. 저는 이야기죠. 즉,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 뭐야, 둘 사이의 첫 번째 만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만남을 이뤄서 이제 사랑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가 좀 요약이 돼 있죠. 송도의 국학에 다니는, 즉, 지금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고려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품 자체는 조선시대에 쓰인 게 맞아요. 창작은 조선인데 이제 이 작품의 배경은 고려시대로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서생은 자 주인공이네요. 공부를 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너머를 보게 됐대요. 아 이게 뭐야. 담너머를 엿보다가 제목의 의미죠. 이생규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자, 여자 주인공 나왔어요.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자, 보니까요. 길 가다가 담 너머로 여자를 봤는데 한눈에
뿅 간 거야. 그래서 편지를 보냈더니 둘이 같은 마음이래.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자유연애 사상이었어요. 옛날 옛적에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보통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이 당시에 정말 획기적으로 둘이 임의로 눈 맞아서 연애를 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우리가 아까 봤던 이야기죠. 자, 아버지가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이별을 겪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별의 이유는 뭐다? 지금 요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반대예요. 아버지가 반대한 이유는 뭐야? 최씨네 집은 너무 잘 사는데 이서생네 집은 조금 기울어요. 즉 신분적인 차이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분 같은 건 너무 오래된 고리타분한 거다라 해서 봉건적 사고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만남과 여기죠. 제목의 의미가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죠. 그리고 첫 번째 이별까지 벌써 일어났어요.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 이 문벌의 차이가 바로 신분 차이를 말하는 거죠. 거절한다. 그러나 최여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해서 두 번째 만남까지 이뤄졌어요. 자, 두 번째 만남은 뭐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 도와줬다? 자, 팩트 체크합시다. 최 씨의 부모님이 도와줬다. 그러나 또 역접이 걸렸어.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지 혼자 살았어. 자, 두 번째 이별이 벌써 등장했어요. 두 번째 이별은 뭐야? 최 씨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최 씨가 저승을 가게 되면서 두 번째 이별이 바로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신축년에 있는 홍건적의 난, 요건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했죠? 얘는 고려시대의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왜 굳이 소설은 구란데 이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했을까를 생각한다면은 좀 흥미진진하고 뭔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처럼 사실성이 좀 부각되겠죠. 그러나 소설은 명백히 허구예요. 즉 이서생과 최 씨가 실존 인물이다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서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이별까지 벌써 다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자는 죽었고 남자만 살아남아 있죠.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쥐적일 뿐이었다. 자, 보니까요. 인간은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동물들만 막 가득해서 막 쥐적이고 있대요. 이런 것도 약간 좀 애상적인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소재겠죠. 왜냐면 인간은 다 죽어서 집안이 쓸쓸한데 쥐가 찍찍찍찍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굉장히 슬픈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는 이서생이겠죠.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의 꿈 같았다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고 해요. 하룻밤에 꿈 같았다. 즉 좋은 시절이 너무 뭔가 짧게 느껴지고 그냥 없었던 일, 꿈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밤중이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자, 이 부분이 은근히 중요한데 애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자, 형광별표. 자, 봐봐. 이렇게 이서생이 가만히 앉아갖고 망연자실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달빛이 쫙 하고 비치는 거야. 여기 막 조명처럼, 그치? 마치 달빛이 지금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달빛이 쫙 깔리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암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조명이 딱 깔려 뭔 일이 나겠구나.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서 있었대요. 어머 어머 죽었던 최 씨가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최 씨의 환생이다. 얘는 근데 뭐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전기적 요소라고 해요. 전기성.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 부분 꼭 체크해야 돼요. 즉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서생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아니죠.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잘 봐. 이승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성보다 지금 감정이 앞서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야. 선택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서생은 최 씨의 영혼을 보고 최 씨의 환생을 보고 단 한 차례의 의심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생각은 했어. 근데 너무 반가웠다라는 거야.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서생의 손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에 따라서 지금 여기부터 지금 최 여인이 말을 졸라 길게 하죠.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그쵸? 고전소설 사람들은.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성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 이 규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살던 방을 규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규중의 법도라는 거는 여자 방의 법도, 즉 여자가 지켜야 될 법도라는 거예요.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자, 이거 뭐야? 서리법이죠. 모른다. 그러나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자,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다. 이거 제목의 의미죠. 이생규장이라는 제목의 의미이자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그렇게 훔쳐봐서 우리 둘이 눈을 맞았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자 우리 둘이 사랑하자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 자 휘장이라는 건 커튼을 말하는 거야. 커튼 안에서 다시 만났어. 얘네가 언제 만났어? 두 번째 만남 말하는 거죠. 즉 얘네 둘이 뭐 했어? 뭐 했어요? 결혼했죠? 그래서 그걸 지금 요약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다. 서리법이죠. 즉 횡액이라는 건 뭐야? 홍건적의 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런 문제도 나와요. 다음 중 가리키는 것이 다른 하나는 해가지고 네 개는 홍건적의 난을 가리키고 하나만 다른 거 엮어가지고 문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꼭 알아놔야 돼요. 횡액은 홍건적의 난, 즉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이별을 말하는 거죠. 최 씨가 죽게 됐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리 같은 놈들 누구겠어? 홍건적이겠죠? 정조를 잃진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 즉 내가 그렇게 정조를 제낀 건 본성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인간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어도 그쵸? 죽는 걸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최 씨의 처지를 비유하는 거죠. 저는 짝을 잃은 새가 돼버렸어요. 최 씨의 처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최 씨의 가치가 등장했죠. 즉 최 씨에는 의리가 목숨보다 중요했다라는 거죠. 유교적 가치관이죠. 이런 정절을 중시 여기는 거. 최전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저를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즉 뭐야? 환생했습니다. 라는 말이죠. 난군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자, 이거 한번 잘 볼게요. 자, 인간은요, 3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3번의 삶을 산다라고 해요. 즉, 이렇게 3번 산다라는 거는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불교의 세계관. 그래서 이 작품은 불교적인 세계관도 들어있구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군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즉 여기까지 다 최씨간 말이야.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해볼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선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라고 둘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이생이 한 말이에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 집의 재산이죠. 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다 묻어뒀대요. 했더니 이생이 우리 엄마 아빠 해골은 어딨어? 했더니 최 씨가 어느 곳에다가 잘 묻어놨어요. 라고 둘이 이제 즐겁게 또 하루를 보냈다라는 거야. 이튿날 여인은 이 선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아, 보니까요. 둘이 지금 효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아, 효는 보통 어디서 강조해요? 그렇지. 유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불교적인 가치관도 등장하고 유교적인 가치관도 등장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복들, 이제 이 집안의 노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집안에만 있었대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두문 불출이라고 해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주고 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 몇 년 지났어. 여인은 이 선생에게 말했대요.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이 세 번의 가약은 뭐 말하는 거야? 이 둘의 세 번의 만남을 말하는 거겠죠. 세 번의 만남. 첫 번째는 담장을 엿봐가지고 만났고, 두 번째는 최 씨의 부모님의 이제 설득으로 결혼하게 됐고, 세 번째는 최 씨가 환생해서 돌아왔죠. 즐거움도 더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라고 해서, 뭐야 또. 앞으로의 어떤 비극을 예고하고 있죠.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 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했더니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야. 저승에는 저승만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화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자 보니까요. 나름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환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얘네 둘이 어떻게 다시 만났나 봤더니 여자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보내줬다라는 거죠. 이 몸을 환생시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즉 이승의 질서와 저승의 질서는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리충곡에 맞춰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선생에게 술을 권했대요. 자, 봤더니 여기서 지금 시가 하나 등장을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은 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지금 시 하나가 삽입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특징에도 나왔었죠. 시 삽입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자라고 했었어요. 시 삽입의 기능.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요. 시라는 건 서정갈래죠. 운문이에요. 자, 근데 우린 지금 뭘 읽고 있었던 거야? 지금 얘는 소설이었어요. 소설은 서사갈래예요. 한마디로 갈래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즉, 첫 번째는요. 소설 속에 시가 삽입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원래 소설이라는 거는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줄줄줄줄 줄글로 이어지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시를 툭 넣은 거예요. 즉 변화를 만들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가 보통 단조로움이 탈피되겠죠. 줄줄줄줄 똑같은 그런 어떤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단조로움이 딱 탈피되고요. 우리가 문학에서 이렇게 변화가 만들어지면 긴장감이 조성된다라고 해요. 그냥 변화가 만들어지면 긴장감이 조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삽입돼서 변화를 만들었다라는 걸 체크해냈고 두 번째, 시라는 건 서정갈래잖아요. 한마디로 서정갈래는 함축적인 언어로 그리고 압축된
함축된 언어로 이야기를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언어로 뭔가를 전달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시라는 건 본래 감정을 서술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즉 정서 표현에 효과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시는 보통 소설보다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 사립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거는 웬만한 어떤 소설에든 시가 사립되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생규장전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생규장전의 특징은 뭔가 봤더니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미래의 사건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생규장전 속에 있는 시는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 제시를 하고 미래의 사건 역시 또 암시하는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 이거는 모든 소설 속 시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안 하는 소설도 있어요. 근데 이생규장전은 이런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 것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럼 시 내용을 볼게요. 도덕제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자, 이거 홍건적에 난 말하는 거죠. 몰 죽음 당하니, 즉 최 씨가 죽었어요. 원앙도 짝을 잃었네 라고 해서 이거는 최 씨와 이생을 비유하겠죠? 둘 다 짝을 잃었잖아요. 그쵸?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서리법이네요. 피투성이 된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과거의 사건을 지금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압축적, 요약적 제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라는 거죠. 슬프다. 자, 지금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자, 이게요, 은근히 중요하게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무산선녀가 이제 고사 속의 인물이에요. 전설, 어떤 고사 속의 인물인데, 이 무산선녀는, 죽었지만, 돌아와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 평생을 살았다라고 전해지는 인물이에요. 즉, 무산선녀는 지금 최 씨하고는 대비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이야? 최 씨는 살아 돌아왔지만 결국 다시 가야 되는 인물이고 무산선녀는 계속 살 수 있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최 씨와 대비됨으로써 더 슬프게 만드는 거겠죠. 깨진 거울, 자, 이건 뭐야? 이미 한번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즉, 깨진 거울은 이별을 상징하는데 이게 다시 갈라진대요. 한 번 더 이별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마음민 질환이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에 소식이 막힐 거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도 은근히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자, 왜 중요한가 봤더니 보통 이렇게 죽음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에서는 이승과 저승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지 단절돼 있다고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경우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승과 저승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막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대요. 이서생도 너무 슬퍼했고 나도 차라리 널 따라가고 싶어라고 이생이 말하네요. 어찌 무료의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즉 홍건적인 아니겠죠?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자 이럴 때 쓴 사자성어가 이제 풍비박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네가 아니었으면 누가 장사를 지내줬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효도하는 거네. 이런 일이 모두 네가 실천했다. 그것도 부인이 천성이 순요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부끄러웠다라는 거야. 부인이 이승에서 더 살다가 나랑 같이 떠나면 어때? 라고 물어봤네요. 난군의 수명이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저승과 이승의 질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너에게까지 그 잘못이 미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최 씨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서생에게도 피해가 될 거다라는 거죠.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은 빨리 나를 장례를 치러달라라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야, 그쵸? 아직도 그 시신을 버려놓고 이렇게 둘이 만나서 놀고 있었던 거지.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하고 낭부님 부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별을 하게 됐네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서너 달 만에 이 역시 죽고 말았대요. 즉 주인공이 죽었어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주인공의 죽음은 비극적 결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해피엔딩이에요. 고전 소설은 전형적으로, 즉 전형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늘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데 이생규장전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다른 작품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를 합시다. 그래서 이서생도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또 은근히 되게 중요한데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갑자기 그냥 소설이 딱 주인공 죽었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쵸? 소설은 보통 주인공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설화적 기법의 마무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옛적에 설화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생이 이러이러했는데 그때 그 이생이 이렇게 됐어 했더니 사람들 하고 슬퍼했다는 거지. 그 이야기까지 기록이 돼 있는 느낌을 줘서 마치 이 이야기가 누군가가 전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굉장히 소설답지 않게 특이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생규장은 일단 중요한 것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 요즘에 계속 많이 나왔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쌤이 이제 처음에 정리해줬던 갈래나 성격 그리고 특징 같은 것들은 꼭 정리를 잘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니까 꼭 정리를 잘 해놓읍시다. 그랬을 때 각각은 어떻게 지금 만났고 어떻게 이별했는지를 꼭 정리를 해야 되고 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설은 결국 내용일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한마디로 팩트 체크를 잘해야 돼요. 그 쌤이 중간중간에 강조했던 거 있죠. 예를 들면 결국 이서생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거는 최 씨가 도와줬기 때문인 거고 둘이 계속 만나서 좋아하는 사이에도 최 씨의 유골은 버려져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선택지에서는 최 씨는 뭐 환생한 직후 본인의 어떤 이런 뭐 유골을 수습하였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후 관계라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인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부분들이니까 체크를 잘 하시고요. 하나만 좀 언급을 하고 끝내자면은 일단 이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개유정난 즉 우리 그 시조 때도 봤죠. 개유정난 시기의 신하예요. 한마디로 단종편에 서 있었던 사육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종편에 서서 이제 그 세조를 비판하고 그 당시의 시대를 다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뭔가 좀 시대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었고 본인이 어쨌든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많이 무너졌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에 대한 인식, 즉 김시습이 가지고 있던 정말 시대는 부당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아마 결말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김시습이 살았던 이런 시대가 소설에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대의 어떤 비극성이 작품의 결말도 비극적으로 끝내는 거에 아마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아마 문제로 많이 다뤄질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유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